안녕하세요. KGS 1단계 물리학 5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팽창과 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둥근 금속고리에 꽉 끼어서 들어가지 않던 금속공이 있습니다. 이때 둥근 금속고리를 가열하면 금속공이 둥근 금속고리를 통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물체가 열을 얻게 되면, 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서 전체 물체의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둥근 금속고리를 가열하면 둥근 금속고리가 팽창하게 되고 이때 둥근 금속고리 구멍의 크기도 같이 커지게 되어서 금속공이 둥근 금속고리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체가 열을 얻어서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을 우리는 열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열팽창은 물체의 온도가 올라갈 때, 즉 물체가 열을 얻게 되었을 때 물체가 팽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열팽창 중에서 고체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의 부피가 팽창하는데요. 기차의 선로 사이를 잘 살펴보면 이와 같이 틈이 벌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이 기차 선로의 틈이 벌어져 있는데요. 여름이 되어서 태양빛에 의해서 가열이 되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철로를 구성하는 금속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그러면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게 되어서 이 선로를 구성하는 이 틈이 선로와 선로를 구성하는 틈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맞물리게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체의 팽창 때문에 선로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어야지 여름에 이 고체가 열팽창했을 때 선로가 휘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입자가 더 활발하게 운동하는지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온도가 높을 때 모든 입자는 더 활발하게 운동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체에서뿐만이 아니라 액체, 기체 모든 상태에서 나타나는데요. 액체 또한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입자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열팽창을 이용한 사례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만들 때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에 금속은 반드시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열팽창을 고려한 것이죠. 가스관을 구부려서 설계하는 것도 열팽창을 고려해서 가스관이 휘어지는 걸 방지한 것이고 기차 선로 사이의 틈도 한여름에 선로가 열팽창했을 때 선로가 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계해둔 것입니다. 이러한 열팽창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것이 바이메탈입니다. 바이메탈은 전기밥솥, 전기장판, 다리미와 같은 전열기에 설치되어서 전열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 온도 이상으로 과열이 되면 전기가 끊어지게 해주는 것이죠. 바이메탈은 이렇게 메탈, 금속이 바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열팽창 정도가 서로 다른 금속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두 금속의 길이가 똑같은데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높아지게 되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더 많이 늘어나게 돼서 이렇게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바이메탈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서 전기 회로가 끊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이 전기 기구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열팽창을 이용한 것들 중에 다양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철근 콘크리트도 열팽창을 이용해서 건물의 단단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충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치아를 때운다고 얘기하죠. 그때 우리가 다른 금속으로 치아를 메꾸게 되는데 이때도 열팽창을 이용해서 치아의 구멍을 메꾸게 됩니다. 내열유리 뜨거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내열 유리로 만든 실험 기구들도 열팽창을 고려한 실험 기구들입니다.
음료수 병을 보면 위쪽이 조금씩 비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음료수 병을 가득 채우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우리가 방금 공부한 열팽창 현상 때문인데요. 음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음료의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음료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처음에 가득 채워 놓았을 경우에는 그 음료를 채우고 있는 병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팽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온도, 즉 열에너지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물이나 콘크리트, 고속도로, 다리 등을 만들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열팽창 이음매를 설치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크기 변화를 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팽창의 정도가 처음 크기에 비해서 매우 크지 않고 충분히 작은 경우에 열팽창에 의한 길이가 변하는 정도는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온도가 처음 온도가 T0이고 어떤 방향으로 L0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물체의 길이가 열팽창에 의해서 변하는 정도를 선팽창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선팽창하는 정도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델타 L, 즉 변화된 길이 크기는 L0, 원래 길이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한 정도, 그리고 이때 여기 앞에 알파라고 하는 어떤 상수값이 계수값이 붙게 됩니다. 이 식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풀었으면 최종적으로 늘어난 선팽창한 길이에서 원래 길이를 빼면 이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얘기한 이 알파를 우리는 선팽창 계수라고 얘기하고 이 선팽창 계수는 물질의 특성으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선팽창 계수의 단위를 따져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길이 단위, L0는 길이 단위, 온도 변화는 온도 단위, 그리고 여기가 다시 길이 단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팽창 계수 알파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섭씨 온도라고 할 때 도시의 마이너스 1승 또는 켈빈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길이가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물체의 부피나 건널비도 온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동그란 와셔가 가열이 되면 구멍에 반지름을 포함해서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면 당연히 넓이나 부피도 변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가 L0이고 넓이가 L0 제곱인 정사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선팽창하여서 각 변의 길이가 이만큼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L0였던 물체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L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각형의 넓이는 L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이 식에서 마지막 항은 알파와 델타 t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알파와 델타 t는 1보다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제곱항은 매우 작아져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는 두 번째 항까지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관계를 통해서 원래 처음의 면적에서 나중 면적, 즉 변화된 면적의 크기를 구해보면 변화된 면적의 크기가 원래 처음 면적에다가 온도 변화의 곱에다가 앞에 비례상수에 의해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선팽창했던 것과 비슷한 꼴을 가짐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넓이가 팽창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알파 앞에 넓이 팽창에서 이 앞에 감마에 해당하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계산한 식에 따르면 2알파와 같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 감마는 넓이 팽창 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는 선팽창 계수인데 감마는 넓이 팽창 계수입니다. 근데 넓이 팽창 계수는 선팽창 계수의 2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도 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피 변화도 구해보면 나타나는 관계의 꼴이 똑같습니다. 즉, 변화된 부피의 크기는 원래 처음의 부피에다가 온도 변화의 곱 그리고 앞에 개수가 붙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부피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부피 팽창이라고 하고, 이 부피 팽창에서 앞에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베타를 우리는 부피 팽창 계수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앞에 넓이 팽창 계수를 우리가 증명했던 것과 같이 부피 팽창 계수도 증명을 해보면 똑같이 부피 팽창 계수는 선팽창 계수의 3배, 부피는 세제곱이니까 3배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표는 여러 물질에 대한 선팽창 계수를 나타낸 값입니다. 선팽창 계수를 나타낸 값이고, 팽창 계수는 실제 일정한 상수가 아니라 온도에 따라 값이 약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팽창 계수의 값은 그냥 평균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 팽창 계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선팽창 계수들이 다 보면 선팽창 계수 우리가 앞에서 알파라고 했던 선팽창 계수가 다 양수인 거죠. 양수라는 말은 온도가 증가하면 길이가 점점 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납의 경우에는 선팽창 계수가 대단히 큽니다. 즉 온도가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다른 금속에 비해서 대단히 많이 길이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평균 부피 팽창 계수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선팽창 계수의 약 2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열팽창 현상을 이용한 특히 선팽창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철로 길이가 0도일 때는 30m라고 하네요. 온도가 40도인 날 강철의 길이는 얼마나 될지를 구해보라고 하는데요. 강철의 평균 선팽창 계수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온도가 40도일 때 철로의 길이, 강철, 철로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델타 L 변화된 길이는 알파 선팽창 계수의 원래 길이의 온도 변화를 곱하는 것이니까 선팽창 계수 11 곱하기 10^-6승에다가 처음의 길이 0도씨일 때 길이가 30m, 0도씨에서 40도씨로 온도 변화했으니까 온도 변화의 크기는 40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변화된 길이가 0.013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길이에다가 이 변화된 길이를 더해주면 최종적인 40도일 때 강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L은 L0 플러스 델타 L이 되어서 40도인 날 강철의 길이는 30.013m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은 가열과 냉각이 반복되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현상이 반복되게 되어서 점점 낡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그 금속으로 이루어진 그 물체의 구조가 점점 더 약해지게 되게 됩니다. 액체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고 보통 고체보다 약 10배 정도 큰 부피 팽창 계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밀도 온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물은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온도가 0도에서 4도로 상승할 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의 부피는 오히려 감소하고 그래서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4도 이상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통의 다른 물질들처럼 팽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물의 밀도는 4도일 때 물의 밀도 최대값인 1000kg/세제곱미터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의 이상한 열팽창 성질 때문에 연못이 표면부터 아래로 천천히 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기의 온도가 보통 7도에서 6도로 떨어지게 되면 연못 표면의 물은 차가워지고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표면의 물이 아래쪽 물보다 더 큰 밀도를 가지게 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면의 물은 가라앉게 되고 좀 더 따뜻한 물이 아래로부터 표면으로 떠올라서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4도씨에서 0도씨 사이의 대기의 온도에서는 표면의 물이 오히려 팽창해서 아래쪽 물보다 낮은 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의 물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표면에 있는 물부터 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얼음은 계속 그 표면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고 연못 아래 부분은 최종적으로 4도씨의 물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의 얼음은 아래쪽 물의 연솔실을 막는 작용도 해서 아래쪽의 물고기들이 얼음 속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만약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높았다면 얼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서 아래쪽부터 물이 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마 모든 해양이 얼어붙어서 우리 지구가 얼음 행성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의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지구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물체에 가는 열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나 물질이 열 현상과 관계해서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는 열용량과 비열로 이야기합니다. 물체에 열량을 넣어주면 물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열량을 넣어주면 온도가 달라지는데 온도 변화량은 열량에 비례하는 것이죠.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등호로 바꾸면 앞에 이렇게 비례상수가 붙게 되는데요. 이 식을 돌리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물체에 열량을 넣어주면 온도가 변하더라. 그때 그 앞에 이렇게 상수로 붙는 이 값을 우리는 열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용량은 물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열용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물체의 온도를 델타 T만큼 올리는데 Q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물체의 열용량 C는 델타 T분의 Q, 즉 단위 온도당 가해주는 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온도를 1도, 그 물체의 온도 1도 높이기 위해서 물체에 넣어줘야 하는 열량이 바로 물체의 열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열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열의 단위를 온도의 단위로 나누면 되는 거죠. 열의 단위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칼로리도 이용하고 또 열이 에너지와 똑같으니까 줄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열 용량의 SI, 우리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단위는 열의 SI 단위인 줄, 온도의 SI 단위인 켈빈, 즉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줄 퍼 켈빈입니다. 다른 단위들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줄 퍼 도씨, 사실 도씨나 K는 같은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눈금이 같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줄 대신 칼로리를 써서 칼로리 퍼 켈빈 또는 칼로리 퍼 도씨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단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뜨거운 물 속에 쇠막대와 나무막대를 집어 넣었습니다. 크기, 모양, 질량도 모두 똑같다고 하면 이렇게 다 똑같으면 어떤 게 열용량이 더 클까요? 정답은 나무막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쇠막대가 훨씬 더 뜨거우니까 쇠막대의 열용량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열용량이라는 말이 그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열의 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열용량의 정의는 단순히 그 물체의 온도를 1도, 1켈빈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게 쇠막대와 나무막대 중에서 어떤 게 온도를 올리기가 더 쉽겠어요? 쇠가 더 쉽죠. 작은 연료로 작은 열량으로 쇠의 온도는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나무막대가 만약 질량이 똑같다면 나무막대가 열용량이 더 크다. 1도 올리는데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질량 이민 물체를 가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물체의 열용량을 C라고 하면 이 열용량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용량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즉, 이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1도 높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용량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열용량 라지 C는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고 이거를 등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비례상수
가 필요한데요. 이때 이 비례상수를 소문자 C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이 물리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부르고 이 비열은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소문자 C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부르고요. 비열은 여름량에서 물체의 질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질량 M인 물체의 온도 델타 T만큼 올리는데 열량 Q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Q를 델타 T로 나누면 여름량이 되고 이걸 다시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면 비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위 질량당 여름량 또는 단위 질량, 단위 온도당의 열량 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열의 단위는 무엇이 될까요? 여름량의 단위를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단위 SI 단위계로 한다면 여름량의 단위가 줄퍼 켈빈이니까 질량의 단위도 나눠서 줄퍼 킬로그램 켈빈이 기본 단위가 됩니다. 비열의 단위로 다른 것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켈빈 대신 섭씨, 도씨를 쓴 거라든가 칼로리를 쓰는 거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사용된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입니다. 비열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비열은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열은 물체의 성질이 아니라 물질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다르고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데 여기에서 이 물의 비열을 살펴보면 물의 비열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의 비열 살펴보더라도 물의 비열은 상당히 큰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의 비열이 물의 비열보다 작죠. 특히 금과 은의 비열은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금과 은은 물보다 작은, 특히 조금만 가열하더라도 금과 은의 온도는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비열과 관련된 간단한 영상을 여름철 한낮에 해수욕장에 가면 발을 데일 정도로 모래가 뜨거워요. 그럼 물은 어떨까요? 물도 뜨겁겠죠? 모래나 물 모두 태양에서 같은 열을 받았잖아요. 땡! 물은 모래만큼 뜨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양의 물질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비열이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모래의 비열은 0.2, 물의 비열은 1. 물이 비열이 크네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아는군요.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1도 높이는 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해요. 즉,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모래보다 온도가 적게 올라간다는 사실. 몸속의 물 덕분에 지구에 있는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체온을 유지하는 게 쉬운 거랍니다. 만약에 if 물의 비열이 작았다면 사막에서는 지구인의 체온이 쭉쭉 올라가 펄펄 끓고 남극에서는 체온이 쭉쭉 떨어져서 몸이 꽁꽁 얼어버렸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열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의 발전 초기에는 열이 에너지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에너지와는 다른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칼로리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열을 나타냈는데요. 이때 1칼로리의 의미는 1g의 물의 온도를 14.5도씨에서 15.5도씨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8년에 열도 1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이동량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에너지의 SI 기본 단위가 줄이기 때문에 열의 단위도 줄이어야 한다는데 과학자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1칼로리가
약 4.2줄과 같다는 걸 밝혀내고 이를 통해서 칼로리와 줄의 단위가 변환되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열을 이제 물리에서는 줄을 이용해서 주로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온도를 1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단위 질량당 고유한 에너지가, 즉 비열이 필요한데요. 에너지 Q가 질량 m이 물질에 전달되어서 델타 T만큼 온도가 변했을 때 그 물질의 비열은 m 델타 T분의 Q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위 질량당 단위 온도당 필요한 열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단위는 가장 기본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열의 정의에 따라 질량이 m인 물체의 온도를 델타 T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Q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한 에너지 Q는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량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의 비열을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물의 비열이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대단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의 비열이 다른 물질에 비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바닷가와 이 대륙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변에서 공기가 순환할 때 더운 날, 뜨거운 낮에 생각해보면 시원한 물 위에 있는 공기보다 모래 위에 있는 공기가 더 따뜻합니다. 모래의 비열이 작기 때문에 더 빨리 데워지는 거죠. 이때 밀도가 높은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낮은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게 되는데요. 그 결과 낮에는 차가운 공기가 바다에서 해변으로 이동하게 돼서 항상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해풍이 불게 됩니다. 이렇게 비열을 활용하는 예들은 대단히 많은데요. 물은 비열이 매우 커서 찜질팩에 뜨거운 물을 넣게 되면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찜질팩으로 사용하고, 자동차의 냉각수는 엔진의 열을 많이 흡수해도 냉각수의 주성분인 물의 온도가 크게 높이 올라가지 않아서 엔진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양은 냄비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음식을 빨리 조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프라이팬은 비열이 작은 물질로 되어 있어서 온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음식을 빨리 조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요즘 겨울에 흔히 사용하는 온수 매트는 비열이 큰 물을 가열해서 매트 사이에 관으로 보내면 비열이 큰 물이기 때문에 식는데도 오래 걸려서 매트의 온도가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로 가까이 있는 강철 버팀목, 길이가 2m, 질량이 1.57kg, 단면 넓이가 1 곱하기 10의 4승 제곱미터인 강철 버팀목이 있는데 이 용광로가 작동하는 동안 이 강철 버팀목에게 들어간 열 에너지가 2.5 곱하기 10의 5승줄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 버팀목의 온도 변화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강철 버팀목의 온도 변화는 비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비열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Q는 mc 델타 T라는 식을 알 수 있었고 여기에서 델타 T 온도 변화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강철의 질량, 강철 버팀목의 비열, 들어온 열량을 이용해서 델타 T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온도 변화가 355도가 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팀목이 늘어난 길이를 구하라. 강철에 이만큼의 열이 들어가서 2.5 곱하기 10의 5승줄의 열이 들어가서 온도 변화가 발생했으니까 강철에서 선팽창이 일어났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선팽창식을 넣으면 강철의 선팽창 개수 11 곱하기 10의 6승에다가 강철 버팀목의 처음 길이 2m,
온도 변화가 앞에서 구한 355도를 넣으면 넣어서 계산하면 길이 변화가 약 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열은 에너지이고 이때 열이 이동한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합니다. 열의 양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물질에 어떤 열량을 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똑같은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질량에 따라서 필요한 열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똑같은 온도를 올리려면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질량과 온도 변화가 똑같으면 나무라, 쇠, 10도 올리는 게 똑같냐? 아닙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필요한 열량도 달라지는데 이를 우리는 C라고 쓰고 비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체에 필요한 열량 Q는 C, M, 델타 T.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멘트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죠. 질량이 125g이고 온도가 90도인 어떤 모르는 물체 덩어리를 20도씨의 물 0.326kg이 담긴 스티로폼 컵에 집어넣으면 이 개가 열평형 온도 224도에 도달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컵과 그 컵 속에 있는 물과 물체를 우리는 하나의 고립되어 있는 개로 볼 수 있고 고립되어 있는 개에서는 에너지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즉 뜨거운 물체를 차가운 물 속에 넣으면 뜨거운 물체는 식게 되고 차가운 물은 다시 따뜻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차가운 물체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Q찬 차가운 물체는 플러스 값이 되고 뜨거운 물체에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Q 뜨거운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물체 덩어리가 뜨거운 열 에너지를 잃는 동안 마이너스 뜨거운 열 에너지를 잃는 동안 물은 열 에너지를 얻습니다. 차가운 물은 Q찬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양이 열평형이 됐다는 것은 똑같아질 때까지 그 열이 이동해서 열평형에 도달하면 결과적으로 얘네는 이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Q가 C, M, 델타 T. 그래서 차가운 물의 질량, 물의 비열, 차가운 물의 온도 변화, 뜨거운 물체의 질량, 뜨거운 물체의 비열, 뜨거운 물체의 온도 변화의 양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컵의 비열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물의 비열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 이와 같이 해서 필요한 값을 넣어서 계산해서 물의 비열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물체의 물리적 성질이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상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즉 액체, 기체, 고체 이렇게 상태가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액체가 끓을 때 상변화가 발생할 때 온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를 내가 계속해서 가열하면 여기에서 액체를 가열하다가 보면 끓기 시작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의 이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액체가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이때 액체가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내가 넣어준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하는 데 이용되지 않고 물질의 상태 변화, 즉 분자 구조를 바꾸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체가 녹을 때도 나타나는데요. 고체를 녹이면서 온도 변화를 관찰을 하면 즉 고체를 점점 가열하면서 관찰을 하면 고체가 녹기 시작하면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이 구간의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고체가 녹는 동안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때 고체가 녹는 동안에는 내가 가해준 열 에너지가 그 고체 온도 변화에 사용되지 않고 고체의 상태 변화,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 즉 분자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고체와 액체의 상태가 두 가지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구간이 됩니다. 어떤 물질의 상태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그러한 상변화에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것,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태 변화에는 상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얘네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 Q는 질량과 숨은 열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숨은 열에 해당하는 단위 질량의 물질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 L, 숨은 열은 질량분의 Q, 필요한 에너지 Q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숨은 열의 크기는 물체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상태 변화의 성질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숨은 열의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이 되는데요. 이 숨은 열의 종류에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인 융해열, 또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필요한 기하열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일정한 압력에서 용기 속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30도씨의 얼음덩어리 1g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경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음을 120도의 수증기로 바꾸려면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 얼음에 에너지를 가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각 구간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 구간을 살펴보면 A 구간은 얼음의 온도가 마이너스 30도씨에서 0도씨로 변하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얼음이 상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얼음 자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얼음의 비열 2090 줄/kg 도시를 이용해서 이때 이 얼음에 가해진 열량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구간을 생각해 보면 B 구간은 얼음이 0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얼음이 물로, 고체인 얼음이 액체인 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열 에너지를 계속해서 가해도 모든 얼음이 다 녹아서 0도씨의 물로 상태 변화할 때까지 얼음과 물의 혼합 상태로 공존하게 됩니다. 근데 0도씨의 얼음 1g을 녹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잠열, 숨은 열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C 영역도 한번 알아볼까요? C 영역은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에서 C 영역의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모든 얼음이 다 물로 우선 바뀌었고 0도씨의 얼음으로 바뀐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물이 0도씨에서 100도씨로 온도가 높이는데 열이 사용되는 구간입니다. 물을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CM 델타 T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때 물이 0도씨에서 100도씨로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구간은 온도가 또 일정한 구간이죠. 이 구간은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걸 보지 않더라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뀌는 구간임을 알 수 있죠.
영역 이거는 비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계속 가하면 모든 액체인 물이 수증기 기체로 바뀔 때까지 물과 수증기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100도씨의 물 1g을 수증기로 바꾸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기화가 되는데 필요한 기화열을 사용해서 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A 구간과 C 구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상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이때 내가 가해주는 모든 에너지는 수증기의 온도를 높이는 데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의 온도를 100도씨에서 120도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이용하면 마이너스 30도씨인 1g의 얼음을 120도씨인 수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전체 에너지는 A, B, C, D, E 전 영역의 에너지를 모두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더하면 3.11 곱하기 10의 3승줄이 나오는데요. 이만큼의 열에너지가 주어지면 마이너스 30도씨 1g의 얼음이 120도씨의 수증기로 전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